제목 어찌입니까? 멋있습니다. 굉장히 괜찮해요. 네. 먼저 오늘 귀한 날 이렇게 좀 협소한 자리에서 함께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열리게 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항상 하순인문학교육협회 교수님과 작년부터 같이 항상 기도하고 생각하고 의논하고 하면서 뭔가 이 장소가 마련해지기를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하니까 그런 성원, 그런 바람, 그것들이 기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올해 6월달 오픈하게 되면서 내부에서 강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생각을 항상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크게 공모사업이 됐던 여러 가지 기타 기관들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못했고 사업비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 대신 저는 이제 그 외부적으로 뭔가 이런 자리를 준비하기 위한 공연 강연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도 항상 마음 한켠으로 그 외부들이 하는 데가 아니라 이 지역에 정말 그 인문학적 그 소양을 고치하고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항상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가운데 교수님께서 먼저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점을 하나라도 찍자. 그래야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가 하순인문학교육협회가 있다는 걸 알리고 또 여기 부족하고 접근 수지만 함께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점차 파동이 이어서 전달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항상 강사님들 모실 때는 강사료가 있습니다. 기부 강의 하겠다. 그래서 이제 참가를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음식 마련하고 나머지 좀 남으면 우리 사무실 전기세 대토전비 하고자 해서 어쩔 수 없이 참가비를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꼭 이해해 주시고 또 그만큼 훨씬 오늘 아마 그 이상의 시간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특히 저희 교수님께서는 이미 다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좀 이제 강의 진행하면서 교수님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현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 또 호남 영성연구원 이사장님으로 하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선각자들의 신앙을 많이 알리고 공부하는 이런 단체에서 리더를 하고 계시고요. 품질자치, 주민자치, 시민을 위한 대표 회장님으로 하면서 항상 광주에서도 지역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그때 보면 멘토님으로, 사모님으로, 사적으로 또 형님으로 귀하게 모시고 따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기점으로 해서 좀 더 큰 강연들, 무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합력해 주시고 그게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다시금 한번 오늘 정말 귀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 교수님의 강연을 위해서 자리하게 되신 거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 강의 진행되면서 끝날 때 목이 너무너무 잘했다. 정말 오늘 귀한 강연의 시간을 교수님 모셔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순자복자 서순복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기대에 제가 반만이라도 이렇게 충족시켜드려야 될 텐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제목은 가을의 고독, 가을에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물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고흐에 물들다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 고흐와 함께 떠나는 예술 여행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소개했지만은 학계에서는 제가 한 20년 가까이 전에 이제 행정학회장, 소행정학회 회장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활동 박사학위에 문화관광해설사를 활동을 한 20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굴할지 서구 이런 데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남영성연구원에서 섬기고 그 다음에 품자 주자 시민들 여기서 이제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대를 졸업했지만은 행정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행정학의 특히 이제 문화행정이 전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화정책과 창의한국과 문화정책이라서 이렇게 문화에 관한 책을 조금 썼습니다. 올해는 제가 협상문제를 공부했는데요. 저는 이제 해설사를 20년 해왔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네이버나 이렇게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제 이름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처음 이제 대학에 들어왔을 때 그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30년 전 사진이에요. 30년 전. 그런데 여기 밑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여기 시민단체에서 경기 지역 신문사와 계속해서 주민자치관한 칼럼을 쓰는데 상당히 많이 좀 써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국 문화 컨텐츠와 스토리텔링 이런 책을 썼더니요, 법대 있는 놈이 이런 책을 썼다 해가지고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문에서 이렇게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 방송에도 나가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한 20여 년 전에 20여 년쯤에 화순 운주사 앞에 교실이 한 칸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분교 폐교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한 6, 7년 정도 외국인 무료 민박을 하면서 홈스테이라고 할 수 있죠. 홈스테이 하면서 그 사람 외국을 찾아오는 한국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와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영어로 걔들에게 문화의 격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숙식을 제공하고 못하는 솜씨지만은 밥을 위해서 먹이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문화 이벤트 뭐 같은데 참여하고 제가 독서 토론 모임한다 그럼 거기도 데리고 가고 식당도 데리고 가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친구는 스웨덴 친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료로 숙식을 제공받는 대신에 얘들은 품앗이로 하루에 3-4시간씩 일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짠해갖고 못 시켰어요. 풀은 한번 뽑으라 그랬어요. 제가 주민자치 시민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는 주민자치 시민운동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요. 4-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을이 되면 왜 낙엽이 떨어질까요? 낙엽이 왜 떨어질까요? 내년을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며 다정하던 뭐 그런 노래 있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낙엽이 지금 왜 낙엽이 떨어질까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바로 어저그제 지리산 노고단 다녀왔어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있는 거기 해설사를 물어봤어요. 전에도 다른 사람한테 들었지만은 왜 떨어지느냐? 그러면은 잎 자체에 에틸렌이라는 효소가 있어가지고 그 나뭇잎을 밀어내는 것도 있지만 또한 영양분이 또 떨켜가 밀어내는 것도 있지만은 그 여름에는 이제 뭡니까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겨울에는 나무가 자기를 살아남기 위해서 일부러 영양분을 나뭇잎에 있는 영양분 광합성을 하는데 영양분을 줄기와 뿌리로 보내기 위해서 그쪽으로 다 보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잎이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그러죠. 겨울을 나기 위해서. 왜 단풍이 물들까요? 잎에는 원래 이제 뭐 초록색 색소랄지 노란색 이렇게 단풍색 이렇게 빨간색 이런 색소가 한 번에 다 있답니다. 근데 이제 봄 여름에는 이렇게 초록색 색깔이 줄을 이루지만은 가을 되면은 이게 빨간 단풍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노래에도 있지만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노사연 씨가 익어가는 것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옵니다. 그렇죠? 인생에도 가을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가을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고독의 대명사 고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영국에서 1년 동안 안식년을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쓴 책이 이제 영국문화원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고우를 소개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고우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참 몰라요. 법대에 있는 놈이 고우를 잘 알겠어요? 몰라. 그렇지만 관심이 있었어요. 왜? 조용필의 노래 킬리만자로의 포럼에서 고우와 같이 고독한 사나이가 있었다 이런 식의 그 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심이 갔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그 선배가 저보다 1년 선배인데 이 형들이 좀 껄렁껄렁해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유급을 했어요. 우리 반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 한 형이 저보다 솔리타리 맨이라고 별명을 불러줬었어요. 예. 그래서 이 고독이라는 두 단어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필의 노래에 고독한 사나이 고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있을 동안에 이제 저가 항공사 싼 비행기를 타고 유럽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암스테르담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면 고우 미술관이 있어요. 고우 미술관. 여기는 이제 제가 책에서 썼던 거예요. 고우 미술관. 여기는 고우의 동생 태호가 있죠. 태호가 난 아들이에요. 태호 아들이에요. 태호 아들 두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고우 미술관을 한 20년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오늘 화순에서 우리가 왜 고우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이분은 정규 미대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가방끈이 짧아요. 그다음에 시골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미대를 안 나왔기 때문에 붓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10년 가까이 그림을 그렸어요.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800점 가까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지만 그림 한 점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도 몇 점은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좀 과장해서 말하면 한 점도 팔지 못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분의 대표작도 아닌데 붉은 포도밭인가 이런 그림은 우리 돈으로 1,700억에 팔렸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왜 이렇게 미대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전설이 될 수 있을까? 화순에 탄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광했지만 이제 화순 탄광천에서 시골 어느 총구석에서 미친 듯이 막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100여 년 뒤에 미래에 우리에게 전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조용필을 생각하면서 킬리만자로의 포럼에서 고우를 말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자 보시면은 이거 나오죠?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보내는 거. 짐승의 썩은 고기만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얻어먹는 눈 높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작곡을 누가 했다고 그래요? 작곡. 조용필 노래하신 거고. 양인자 선생님이 이제 이 양반이 시적으로 가사를 아주 잘 쓰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소설가 등단하고 상을 받으면은 소감을 쓰려고 이걸 써놨다더만. 근데 조용필하고 아주 가까운가 봐요. 그러다가 이 양인자 선생의 남편분이 그 이름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이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조용필 선생님이 노래를 불렀죠. 보세요.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호라는 사나이도 있었는데 불행하게 살다간 사람 고독하게 이때 고우의 고자는 고독할 고자인지도 몰라요. 고독하게 살아가는 고우. 예. 노래 한번 해볼까요? 아시죠?
볼륨을 완전히 줄이시고 아니 그냥 노래 없이 할게요. 플레이만 하시면 제가 노래를 바로 해서 음악을 지원합니다. 노래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아니 그냥 하게 하지 말고. 이것이 이거 어떻게 끄죠? 이거 안 되네. ESC 짐승에서 무기만 찾아다니는 산. 이거만 아까도 이렇게 예. 거기를 보지 마시고 자, 됐습니다. 영화 러빙 빈센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이건 다 고흐의 그림을 오마주했다는데 고흐의 그림을 다시 그린 거예요. 현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애니메이션화했어요. 이걸 뭐 2년 동안 유명한 화가들 한 200명 가까운 사람 화가들을 불러가지고 이 고흐의 그림들을 다 그렸어요. 새로 그거 보고 그래가지고 이거 10년에 걸쳐서 이 영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대요. 그것이 바로 러빙 빈센트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황부석 일렬이라고 그 TV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을 제가 살려냈습니다. 예. 그냥 그 놔두죠. 아니 그 노래 안 해요. 이게 노래하는 게 아니고 예. 얘기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고 포인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125명의 화가를 모았고 그림만 그리는데 2년 걸렸고 총 6만 5천 컷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 고흐의 때 존경 의미로 예, 이렇게 만든 것이 영화 러빙 빈센트. 자 이런 고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이제 서울에서 고흐 작품 전시회 있을 때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술과 클래식과 함께 어우러진 클래식 콘서트가 우리나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고흐는 언제 태어난 거예요? 1853년이라고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 전이죠. 그죠? 예, 오래 전에 몇백 년 되는 거예요. 자 고흐는 그런데 이 네덜란드 자그마한 준데르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 준데르트의 고흐의 생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고흐의 생가. 고흐의 생가. 그때 영국에 있을 때 이 사진을 보였었거든요. 고흐의 생가. 지금은 이제 고흐 하우스로 이렇게 바꿔져가지고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이렇게 영상, 사진이 나옵니다. 자 이런 고흐는 16살, 17살 때쯤에 이때 젊은 나이에 구필 화랑이라고 이 화랑에 취직하게 됩니다. 본사가 파리에 있어요. 그다음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지사가 있고, 그다음에 런던에 지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 보시면은 고흐의 큰아버지가 구필 화랑의 설립자와 같이 파트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덜란드 태어났잖아요. 헤이그에서 지사에 근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흐는 구필 화랑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맨 처음에는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 헤이그에서 근무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한 4년 정도 있다가 런던 지사로 파견을 갑니다. 런던에 영국에 있으면서 좀 있다가 다시 또 파리 본사로 또 발령받다가 다시 또 런던으로 가고 그럽니다. 이 과정에서 고흐에게는 많은 아주 유익한 경험을, 유익하다기보다는 고흐에게는 참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고흐는 구필 화랑에서 무단 결근했다.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는 이유로 결국 그만두고 한 7년 정도 근무하다가 그만두게 되는데, 구필 화랑을 그만둔 다음에는 이제 런던 옆에 있는 근교에 있는 램스테이트 기숙학교,
아이들을 기숙사가 딸린 학교에 보내는 것을 기숙학교라고 그러잖아요. 기숙학교에서 이제 보조교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보조교사로. 그런데 이제 이 고은은 잘 봐보세요. 고은은 우리가 귀를 자를 정도로 정신병이 있다. 발작 증세가 있었다. 이것밖에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고은은 이 뭡니까 이렇게 이 램스게이트 이제 영국 남동부의 작은 항구 도시에서 근무를 했는데 여기서 뭐냐면 이제 이 작은 항구 도시에서는 뭐냐 이 램스게이트에 있을 때 그 기숙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른바 엄청나게 가난한 학생들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월사금도 돈도 등록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학생들. 근데 교장 선생님은 그 애들을 제대로 등록금 못 낸 애들을 차갑게 이렇게 하는데 고은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가난한 아이들하고 이제 고은은 그 2개월 동안에 나름대로 고은은 자기의 소명을 그곳에서 발견.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아이들, 그리고 저 교장 선생님도 막 버리려고 관심을 두지 않는 이 아이들에게 고은은 나라도 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램스게이트 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었으니까 어려서부터 이게 말씀으로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가난하고 버려지는 것 같은 이런 애들을 보면서 이 구피라랑을 그만두고 런던 근교의 램스게이트 기숙학교에 있으면서 이 애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런 소명 아닌 소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램스게이트 이 교장 선생님이 기숙학교 교장 선생님이 런던 가까운 데로 이제 램스게이트에 있다가 아일워스로 옮기게 돼요. 아일워스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램스게이트에 있다가 런던으로 가면서 이런 과정에서 고은은 나름대로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에 소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동생 태호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마음을 약간 필해보고 있습니다. 자, 늦게 오셨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아버지는 네덜란드 시골 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11살에 중학교에 입학해 16살까지 다녔습니다. 직업을 선택해야 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미술관과 하나 출판업을 하는 구필 화랑의 파트너인 숙부 주선으로 헤이그 지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3년간 저는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영어를 배워 런던에 갔고 2년 뒤에는 다시 파리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제 목표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비록 신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제가 여러 나라를 여행했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또 여러 개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 신학을 공부하지 못했던 나의 약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일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교회를 향한 사랑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의 목표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정신병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알았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런 사명에 가난한 아이들을 접하면서 그런 마음이 본인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해요. 예. 이거는 이제 존스 감리교라고 있잖아요. 그 누구죠? 메소디스트 존 웨슬리가 창립한 감리교, 그 감리교 학교에서 부감으로 있으면서 부목사로 근무했다고 그래요. 이 램스게이트에서 가난한 아이들 함께 거기서 돌보면서 또한 아이워스 런던으로 가까운 데 옮겨가지고 아이워스에 지낸 동안에 고은은